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운동 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경과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유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신채원입니다. 네, 신 교수님 지난 편 나가고 나서 병원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권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명의가 있구나 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병원 안에서는 뒤로 도망 다니고 있고요. 어머머머. 그래도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많이 믿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3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시는데 연예인의 삶이 이런 건가 막 이러시면서 오시더라고요. 오늘도 아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킨슨 TV 플러스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헌팅턴 병을 얘기를 했었는데 헌팅턴 병도 굉장히 희귀한 병이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희귀한 병들을 조금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귀 이상운동 질환이라는 카테고리인데요. 희귀 질환은 이제 한 1,000명에서 2,500명 정도 그 중에 1명 정도의 유병률이 있을 만큼 굉장히 드문 질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 질환에 해당하는 병 중에 한 80% 정도는 유전자 이상에 관련된 경우가 많거든요. 나라마다 조금 기준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희귀 질환 관리법에 의해서 인구가 2만 명 이하의 유병 인구가 있거나 진단이 어려워서 유병률조차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의 병들을 한 1,200개 정도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부터 유전자. 그래서 이런 유전자, 임상 유전체학의 발전 때문에 이런 희귀 질환의 진단도 편해지고 또 병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이상운동 질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다룬 이상 운동 질환들도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보다 더 드문 질환이 있다는 거네요. 정말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 정말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을 할애해서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을 다루시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희귀 이상운동 질환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입니다. 우선 환자와 가족분들에게는 질환의 발병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를 접하기가 어렵고 같은 원인 유전자에 의한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상운동 증상의 발현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를 식별해내고 그리고 진단 및 치료의 표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증과 전신 근간대성 경련을 보이는 성인에서 헌팅턴 병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척수 손해 실조증이라고 하는 질환에서 실조증 없이 파킨슨증, 무도증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와 국제학회 차원에서 연구자 그룹을 모으고 그리고 진단 과정과 치료 선택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소외된 희귀 이상운동 질환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병에 걸린 분들의 사례가 많고 또 일관성이 있고 그러면은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희귀하기 때문에 뭐 공통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걸린 환자분들도 좀 외롭다, 힘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어떤 병에 희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이건 치료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떤가요?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지 정말 희귀한 병인 만큼 치료가 어려운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정보가 워낙에 적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치료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이 점점 많이 보고가 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이 발견이 되면서 이런 병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늘어나고 국제학회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되지 않은 병, 그다음에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이 대부분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희귀 이상 운동 질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인 원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적인 원인만 있지는 않고요. 다른 이제 원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전적인 원인을 가진 병들 중에서도 치료 가능한 영역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유전적이지 않은 원인을 가진 병들 중에서도 치료 가능한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자가 면역, 뭐 요즘 면역력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면역은 사실은 우리 몸을 지키는 기전인데 그런 면역 기관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런 자가 면역 기전 때문에 우리 뇌나 다른 신경계를 공격해서 이상 운동 질환, 이상 운동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면역을 조절하는 약제 혹은 이제 원인이 되는 종양이나 다른 질환들을 이제 발견해서 치료해 줌으로써 이런 환자들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치료 가능한 영역들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유달라 교수님. 그럼 희귀 이상 운동 질환 환자를 처음 만나면 어떤 부분부터 살피시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상운동질환 전문가이기 때문에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운동질환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희귀 이상운동질환 환자들은 떨림, 근긴장 이상증, 근간대 경련, 파킨슨증, 실조증 등 다양한 운동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상운동은 하루 중 증상의 완화나 악화가 변동을 보이거나 유발 억제 요인이 있어서 증상의 중증도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진료실에서 이러한 모습이 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유발을 시켜봅니다. 환자의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는 발병 시점의 증상과 현재 보이는 이상 운동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환자의 오래된 홈 비디오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80년대의 이상운동 질환의 급격한 발전은 신경학 세부 분야에 대한 학문의 발전보다는 영화 산업이나 비디오 테이프의 업적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이제 비디오 볼 때 이렇게 카세트 넣고 이렇게 돌아가는 비디오 봤던 기억이 나시죠? 네, 나죠. 네. 아유, 아니야. 아유, 아니네. 네. 저는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기억이 나고요. 너무 나죠. 네,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이런 편집 과정도 거치고 굉장히 어려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저희가 네. 핸드폰으로 찍기도 맞아요. 하고 캠코더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발전이 사실은 환자의 증상을 잘 기록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모이고 그걸 저희가 시간이 지나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이상운동질환 그리고 특히 희귀 이상운동질환도 저희의 임상 증상, 저희가 임상 증상을 잘 알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이제 발전을 해서 예전에 비디오가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도 저희가 잘 찍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런 핸드폰 또 이제 캠코더 이런 다양한 매체의 발전을 통해서 증상들이 진료실에서 안 보이더라도 저희가 그걸 캐치해낼 수가 있고 저장해 둘 수가 있고 나중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팅턴병에서 무도증이 없이 다른 이상운동 증상만 있으면 이런 경우는 진단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데 집에서 찍었던 사진에서 동영상에서 봤더니 이상운동증이 무도증이 있더라. 뭐 이러면 이제 진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증상들을 저희가 캐치해낼 수도 있는 거죠.
신채영 교수님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일수록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과 사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도증을 말씀하셨으니까 무도증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 발생을 할수록 무도증이 안 생기고 헌팅턴병임에도 불구하고 근긴장 이상증 혹은 파킨슨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진단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질환을 진단할 때 우리가 보는 범위를 매우 넓게 잡아야 됩니다. 환자 병력과 가족력 등을 일반 질환에도 물론 철저히 조사해야겠지만은 희귀 이상 운동 질환에서는 더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요. 검진을 열심히 해서 환자가 말하는 것만 믿지 않고 이제 거기서 보이지 않는 다른 이상 운동 증상이 없는지 상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윌슨병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슨병 환자의 눈을 보면은 눈에 갈색 혹은 회녹성의 고리가 이쪽에 눈 안쪽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실제 눈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혹은 어려운 질환인데 모세혈관 확장성 운동실조 증후군, 나눠서 말씀드린 모세혈관 확장성, 그 다음에 운동실조가 있는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는 이제 손의 운동 이상, 손의 실조증 증상을 오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안쪽에 하얀 부분을 보시면은 거기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확장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운동 증상, 인지기능, 언어, 행동, 여러 가지 감각장애 등을 다 면밀히 분석하고 관찰을 해서 평가를 해야만 이게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을 제대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 유전적인 요인이 80%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유전자 검사 쪽만 챙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게 유전적인 요인으로 100% 확정 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유달라 교수님. 네, 맞습니다.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의 대부분은 유전적 원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전체 유전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를 이제 제일 먼저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설계된 연구에서조차 약 40% 정도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 정확한 진단을 하고 검사 결과를 유의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얻은 임상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할 수 있는 혈액이나 뇌척수의 검사, 그리고 신경계 영상 검사,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적절히 활용될 때 정확한 진단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은 진단할 때 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것만 딱 보면 딱 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 정말 저로서는 고구마 100개 먹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이죠, 우리 신채용 교수님께서 희귀 이상 운동 질환 가운데서도 치료 가능한 질환이 얼마든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이제는 좀 사이다 같이 희귀 이상 운동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이다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어떤 원인을 찾으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면 구멍을 찾아서 메꿔주면 타이어가 다시 빵빵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인을 찾으면, 또 원인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인자들을 찾으면 저희가 그 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별한 어떤 약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식사, 또 혹은 어떤 몸의 성분, 효소 대체요법 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유발할 수 있는 인자만 피해도 병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 나오신 교수님들께 몇 가지 대표적인 병들만 좀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유달라 교수님. 네, 대표적인 치료 가능한 희귀 이상 운동 질환 중에 하나가 윌슨병입니다. 윌슨병은 해산물, 견과류의 풍부한 영양소인 구리의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구리가 배출되지 못하고 특히 간이나 뇌에 축적되는 유전 질환입니다. 10만 명당 1명에서 3명꼴로 굉장히 희귀하게 발생을 하고 뇌에 특히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위에 축적되면서 이상운동 질환으로는 근긴장 이상증, 떨림, 무도증, 파킨슨증, 보행장애 등 다양한 이상운동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과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치료 가능한 희귀 이상운동 질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혈청의 세룰로플라스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외에 혈청과 24시간 소변의 구리의 양, 혹은 각막의 구리가 축적되어 아까 신채원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고리, KF 링이라고 하는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외에 유전자 검사, 간 침범을 확인하는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희경 씨, 그럼 윌슨병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요. 제가 치료를 해야 되나요? 아, 갑자기 문제 내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아까 뭐 간과 뇌에 구리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구리를 빼야죠. 어떻게 해야 되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구리를 이제 빼는 게 제일 이제 떠오르는 치료인데,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구리를 덜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구리가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좀 적게 먹고, 그 다음에 구리 흡수를 방해하는 약을 쓰고, 그 다음에 몸에서 구리를 빼내는 약을 쓰면 구리를 몸에서 덜 쌓이게 하면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쓰면 실제로 환자들이 좋아지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약제들을 쓸 때 사람마다 반응도 틀리고 부작용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약제의 종류 중에 쓸 수 있는 약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진행한 손상은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이나 신경계에 너무 많이 쌓이기 전에 좀 빨리 알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윌슨병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하나만 해주실 건 아니죠? 신채원 교수님, 또 다른 또 사이다 같은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사이다 같은 병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다 같은 치료병. 예. 예, 저는 도파 반응성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네. 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병도 매우 중요한 병이고 이제 이상운동 전문가가 놓치면 안 되는 병 중 하나입니다. 아마 근긴장 이상증 소개할 때 나온 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강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도파민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는데 이 합성 효소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 뇌에서 도파민 합성을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대표적으로 GCH1이라는 유전자가 대표적이고요. 발병 시기가 대개 소아 때 발병을 해요. 소아 때 발병을 하고 밤사이에 축적된 도파민을 이제 낮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양호한데 저녁만 되면은 상태가 악화가 돼서 근기장 이상증이 점점 심해지는 병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은 적절히 치료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병인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근기장 이상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골격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희경 씨? 아, 우리 신 교수님이 오늘 두 번째시잖아요. 네. 저의 과거 프로필을 잘 모르시죠? 네네. 제가 파킨슨 TV 1, 2를 하면서 제 별명이 도파민입니다. 당연히 이름에도 도파 반응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중간에 도파민 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도파민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저희가 사회자는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리가 뒤틀리고 아침에는 이제 도파민이 좀 쌓여 있으니까 덜하고 저녁에는 소모되니까 좀 심해지고 그러면은 도파민이 점점 부족해지는 도파 반응성 근긴장 이상증을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뒤틀리기 때문에 뇌성마비랑 헷갈릴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환자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뇌성마비로 생각하고 수술 받거나 혹은 물리치료만 받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진단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점점 빈도는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이 있다니 정말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발 퀴즈를 이렇게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앞에 배운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파킨슨 TV 플러스에서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이상 운동 질환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플러스 희귀 이상 운동 질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어려운 주제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희귀 이상운동 질환 영역이야말로 해마다 지식이 축적되고 업데이트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있을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 가족, 의사 모두 힘을 합쳐서 포기하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귀 이상 운동 질환 환자분들은 이상 운동 질환 분야에서도 매우 진단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이 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또 생각이 나는 거는 그렇게 진단이 안 됐던 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가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한 10년 있다가 다시 진단이 돼서 치료를 받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들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일 있다는 거에 마음이 벅차고요. 국내 다기관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희귀 이상 운동 질환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치료가 잘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희귀 이상 운동 질환이라고 짧게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학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치료 가능한 병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단지 2가지만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많다는 거, 진단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저희도 진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은 진단이 안 되지만 굉장히 저희가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병을 아는 것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는 데 있어서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가나 여러 이제 학회나 또 연구자들이 많이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문제를 다 맞춰주신 우리 희경 MC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달라 유달라 선생님 앞으로도 또 많이 나와주시고요. 우리 신채원 교수님은 충청도에서 이 파킨슨 병과 이상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환우분들께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다시 만나요.